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공청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대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님, 또 김상호 보건사회 연구원장님,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최진호 교수님, 그리고 또 좋은 연재를 발표해 주실 우리 김태현 결혼출산적 국가위원장님, 또 김영만 인구 경쟁력 국가 간사님, 정무성 삶의 질 보장 국가위원장님, 유병규 주석발전 국가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실 시청 토론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추세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 절벽 위기로 진단하고 저출산 추세 반전, 고령사회 연착륙이라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이후 민간 전문가분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이 협력하여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할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대일 민간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민간위원님들과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아 내성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소망하게 되었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기쁨되는 사회를 꿈꿔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꿈꿀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서는 젊은 세대가 결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근본 원인인 일자리,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생,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족 양립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대책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출산 추세의 반전은 개인과 사회의 인식과 형태가 바뀌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단기적 성과에 일비하지 않고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책의 방향을 확립하고 20 내지 30년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삶의 전 영역에서 행복한 노후가 준비될 수 있도록 소득, 건강, 여가, 문화, 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사회 대책을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대책으로 확장하여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고용 시스템의 개선과 고령사회 친화적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몇 개의 정책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갈 때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미래 총사진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공청회 논의를 통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유익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청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공청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놓고 여러 각계에 오신 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전 세션에는 두 분의 발제자의 발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진업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인구 전망과 3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김상호 한국보건관련공정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총괄 추진 방향을 발표해야 될 김상호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다음과 같이 네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 현황과 전망, 두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와 미래사회 위험, 또 세 번째가 기존의 정책 대응과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홍콩하고 마카오가 이것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가라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이 1.2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탈남매주의 7번째로 태어났는데 제 세대만 해도 8명 자녀가 있는 게 그렇게 아주 색다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은 1960년대의 경우 평균 5명에서 6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가 1983년에 인구 대체 수준인 2.1, 합계 출산율이 2.1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어서 2001년에는 초저출산의 기준이 되는 1.3명으로 떨어져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초저출산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일본을 초저출산 사회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출산율이 낮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러움을 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장수국가가 됐고요.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이 서양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그래서 우리의 기대 여명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하고 스웨덴보다 더 많아진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아주 굉장히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장수하게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우리 의료기술 발달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겠고요. 또 우리 경제성장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세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장수할 수 있어 축복받은 세대가 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위기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사회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되고 줄어가는 인구를 보면은 내년에 2016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피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3,704명으로 가장 많은 생산 가능 인구가 되고 그 이후에 꾸준히 감소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60년대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이 보면은 두 자리 숫자 경제 성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7%, 8%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미 그랬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 7%, 8% 실질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명목이 아니고. 그렇게 빨리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됐던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고도 경제 성장에 이 인구 증가가 아주 커다란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향후에는 정반대의 위치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잠재 성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고령화에 의해서 부양해야 될 사람은 늘어나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경제 성장력이 떨어지고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이런 그 다양한 위기에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 저출산 고령화 미래사회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는 평균으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보면요. 물론 각 부문별로는 인구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위 노동경제에서 얘기하는 미스매칭이죠.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이게 부문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주된 이유가 어떤 이 훈련 부족이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이 교육체계, 훈련체계가 미비돼서 그런 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게도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30년까지는 우리가 인력이 서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섹터별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있지만은 전체로 봐서는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는 그런 상황인데 2030년을 넘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지금 우리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더 심각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이러한 사회에 직면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한 10%대에서 계속 꾸준히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잠재 성장률은 뭐 한 4%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 전후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보면은 2050년대에 가면 여러분들 물론 이것은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 명목 경제 성장률이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아주 우리가 빵 크기가 별로 크지 않는 여러분들 10% 경제 성장하면 여러분들 10년에 10% 경제 성장을 하면 7년 만에 여러분들 빵 크기가 2배로 늘어납니다. 1% 경제 성장을 하면 여러분들 70년이 돼야 빵 크기가 2배로 늘어납니다. 이게 뭐 70을 갖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나누면 됩니다. 제가 암산을 지금 막 합니다. 70을 갖다 10으로 나누면 7년이고 70을 7로 나누면 10년입니다. 70을 1로 나누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는 크기가 굉장히 완화되고 이와 같이 낮은 경제 잠재 성장률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경제 성장률의 잠재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재정 여건이 악화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내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수입은 줄어들 테고요. 재정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령사회에 의해서 사회보장은 확충돼야 되고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은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참 과거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 부채 규모를 잘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강압 통치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균형 재정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된 그런 재정을 갖다가 운영을 했고 그 결과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국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36% 정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경우 약 한 220%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240%고 유럽에서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가 80에서 90%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 재정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이 적자 규모가 정부 이 부채 규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체 레벨은 낮지만은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리 있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근데 향후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면 이 증가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정부가 정부 부채를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국민연금제도는 이게 우리가 그 비스마르크의 사보험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펀디드 시스템 적립 방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평균으로 보면 1,000만 원 내면 1,800만 원을 받는 제도. 이건 제 분석입니다. 제 연구들. 1,000만 원 내면 1,800만 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그리고 소득 재분배가 있지만은 아무리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돈이 내려와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후세대로부터 우리가 땡겨다 쓴 그런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다시 얘기하면 9%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는 2060년 되면 국민연금 고갈이 되고, 만약에 2060년에 국민연금과 고갈되고 현행 제도 그대로 가면 보험료를 2061년에 22% 정도로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2061년에 보험료를 걷어서 지출하려고 하면 20%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이와 같이 고갈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고령화, 오래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축복받아서 오래 살아서 연금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를 보면은 건강보험의 수입은 당연히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수입은 증가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현재의 그 고령화 추세를 보면은 저와 같이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은 지출이 건강한 고령화로 건강한 사회를 갖다가 만들 경우에 저와 같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보면은 수입과 지출이 폭이 점차 커져서 이것은 당연히 보험료의 증가를 통해서 이 격차를 메꿀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건강보험제도는 전문용어로 보가 방식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거두고 당해년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보험료가 점차 증가해야 되는 이러한 그 위기에 또 직면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인구 감소가 사회에 아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그 정부에서 21개월 복무를 할 경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복무 기간이 21개월이죠. 이거 18개월을 줄일 경우에 그 필요한 인력 요원이고, 맨 밑에 있는 요것이 복무 기간을 갖다가 입영 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행의 21개월을 유지하더라도 2022년부터 병력 지원이 부족하고, 사실은 21개월이 저는 지금 제가 둘째 아들이 군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저는 제가 군대 갔을 때 33개월이었습니다. 33개월 복무 기간이었고, 지금은 21개월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21개월, 18개월로 줄어들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2022년 되면 병력 자원이 부족하고, 만약에 이걸 갖다 18개월로 만약에 줄일 경우에는, 단축할 경우에는 병력 자원이 부족한 규모가 커지면서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대학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수보다 그 고등학교 졸업생이 적은 그러한 그 사회가 있어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농촌이 공동화되는 그런 농촌 인구가 약 한 절반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정책에 대한 그 대응과 평가 분야입니다. 기존의 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에 우리가 초저출산을 경험을 하고, 저출산 고령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갖다가 발족시켰고요. 2006년에 이제 드디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이것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5년 단위로 이루어졌고,
이어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11년에 제2차 저수산 고령사 기본계획이 이것이 실시되고 금년이 2015년 마지막으로 되고 2016년부터 제3차가 다시 계획돼서 실시되고 이것을 우리가 공청회가 바로 오늘 이 공청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그 정책 대응에 대한 성과를 좀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파라다임을 갖다가 우리가 전환했다는 것을, 즉 고령사회가 진입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성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기존에는 우리가 여성에 집중된 출산 양육 부담을 이것을 여성만 이것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그리고 이 가족의 파트너인 배우자인 남성이 서로 분담하는 이런 계기를 갖다가 우리가 마련해냈고, 그 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위한 보육을 갖다 국가가 책임져서 보육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건강한 임신하고 출산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고위험 임신이나 난임 지원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강화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은 여성들이 일가정을 양립하지 못하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업에서 이 직장에서 마땅하게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 양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구축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률제의 휴직급여를 갖다가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여가부에서 가족수나 인증기업 이런 제도를 갖다가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성과를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면은 노동시장에서 능력보다는 여러분들 그 학력이나 학벌 중심으로 우리가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참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공평한 사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거의 절반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이후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 학업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는 아주 잘못된 이런 그 노동시장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고용을 차별하고 있는 이런 그 노동시장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의 거의 절반이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 그 진학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당연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치열한 입시 교육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그 양육에 대한 부담을 얻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고 비용은 많이 들고, 아이가 가져다 드는 그 이 만족도보다는 거에 드는 비용이 너무나 크고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출산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그 사회가 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우리가 어떤 이 양육비에 대한, 기존의 양육비에 대한 어떤 이 보육 같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줘도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가뭄에 든 그런 논에다가 물 조금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 수준. 좀 극단적인 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별로 효과가 기대한 것만큼 없었다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 저출산 정책은 이 보육비 경감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그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만혼인데 너무 늦게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의 경우 보면 지금 여자의 경우 평균 결혼 연령이 30세가 넘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32살, 33살 정도로 지금 계속 이게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녀를 갖고 싶어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만혼이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근본적인 그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이것을 갖다 주로 포커싱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중요한 만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1차, 2차에서는 좀 대응을 미비했다 하는 이런 그 반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많은 문제를 그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뭐
골드미스, 자기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같이 개인 선택의 문제로 많은 문제를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나 문화 개선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이런 자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심각한 것은 결국 우리가 3부 세대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과 출산기피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이한 높은 주거비용, 사실 진짜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사실 이 정도 경제 규모의 아마 국토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나게 주거비용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당장 이 잡시큐리티가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이 있어야 되지. 텐트 치고 살 수는 없고,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아주 높은 결혼 비용. 제가 서양에서 결혼한 걸 봤는데 진짜 검소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검소하게 해요. 제가 보고 참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한 게 없습니다. 결혼 반지 조금만 하면 서로 주고받고 끝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의 아주 높은 결혼 비용, 이와 같은 것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데 커다란 장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우리가 인식한 이런 성찰을 하면 됩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됐지만은 대기업의 경우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소기업의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런 내용이죠.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대체 인력이 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들어와서 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육아휴직을 쓰고 난 다음에 보면 자리가 없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소규모 기업에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한 것이고, 저를 포함한 남성들이 육아에 그리고 가세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많이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스웨덴 같은 경우 보면은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취업을 하고 같이 가세를 하는데, 일주일에 이 자녀 양육에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스웨덴의 경우 남성이 26시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시간 20분입니다. 거의 우리는 남성은 집에서 주로 텔레비전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1년에 1388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161시간이고 독일의 약 한 절반 정도 이상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근로를 하다 보니까 가정의 자녀를 양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이 사회적 돌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의 근로 형태가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는데 기존에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린이집 아이들 구타 사건은 아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육은 비교적 그래도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각자 부모가 알아서 하는 형태로 아직까지는 이런 돌봄이 초등학교 입학 후의 돌봄 서비스가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동 가족에게는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동학대, 아동강의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해야지, 자녀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즐겁게 되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무학경쟁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부모는 돈 많이 들고, 아이가 즐거워하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둘째 아이 낳는 거 포기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과 같은, 그리고 비혼 가정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의 이런 사회적 수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대민족 해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그런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 낳는 것은 무조건 결혼 후에 낳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혼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는 게 2% 정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서구 사회, 특히 미국 같은 사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자녀를 낳는 것은 결혼을 해야지 자녀를 낳고, 그런데 결혼을 잘 안 하니까 이 낮은 출산율이 되는 이런 문제가 때문에. 고령화대응 성과를 보면은 공적 노소득 보장제도를 확충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초보장제도를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확대했습니다. 약 한 제 기억으로는 한 11조 정도 지금 금년 예산에 지방 지원까지,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용까지 해서 약 한 11조 정도가 기초연금제도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돼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이러한 정책을 썼다는 것이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충실하게 운영해서 요양하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강화한 그런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우리 지금 보면 평균 한 55세 각각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최근 연구 결과에는 약 한 55세 정도가 실질적인 은퇴 연령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정년을 갖다가 60세로 연장한 이것도 고령화 대응한 하나의 성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공무원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같은 제도를 개혁을 해가지고 이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갖다 굉장히 높인 이것이 고령화 대응 성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령친화 산업진흥법을 제정을 했고, 잠재인력의 능력개발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확대한 것을 우리가 고령화 대응에 대한 성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고령화 대응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 50대 중반에서 평균 은퇴를 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아시는 것처럼 61세입니다. 그리고서 5년마다 점차 늘어나서 2033년에는 65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봐서도 60대까지 우리가 이 정년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이 향후에 보면은 당연히 갭이 발생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5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61세에서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데 한 6년 정도의 이런 이 갭이 발생하는, 그래서 이 소득 공백에 의해서 빈곤에 처하게 되고 자살이 발생하는 이런 리스크가 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과 공연 수명 간 격차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미흡하고, 영어 활동 등 활기찬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한 주거시설, 노인학대, 교통사고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는 그러한 우리가 자성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미래 노동력 부족 대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고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빨리 퇴직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여러분들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보육이나 이런 아동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잘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사회주의 체계입니다. 동독 같은 경우 보면 서독보다 훨씬 더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어떤 지원, 사회적 동등한 권리라고는 그거는 앞에 표고요. 실질적으로는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인력 투입해가지고 생산을 갖다가 증가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보육은 굉장히 잘 돼 있어. 어린이집은 아주 사회주의 국가가 잘 돼 있었던 걸 갖다가 우리가 동국권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한편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부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최대 인구는 180만 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이 유기적인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의 백민족이라고 이런 것에 의해서 외군에 대한 배타적 태도, 그리고 주로 외국인들은 3D, 3D 잡에만 취업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창의인재 육성을 국가적 투자, 이런 것이 많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한 사회경제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제도가 금융, 국방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계획이 미흡하다는 내용이고요. 3차 기본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저출산 원인의 근본적 해결이 미흡하다는 것이고, 기존의 경우 2020년까지의 인구 보너스 기간 종료에도 우리가 생산하는 인구 감소 및 고령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립 경과를 보면은 이와 같이 이 방향과 체계를 구축을 하고 과제 검토 및 구체화를 하는 게 핵심 쟁점 과제 논의를 갖다가 우리가 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지자체 현장 토크와 온라인 국민제안, 현장 방문,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비전 및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 사회가 비전이고요. 목표는 아이 낳고 싶은 사회, 아이가 즐거워하는 사회, 그리고 생산자이며 활기찬 고령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결혼, 출산, 친업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질적인 개선을 갖다가 유도하겠다는 것이고, 고령 사회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보장 제도를 갖다가, 사회보장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가 만들겠다는 것이고, 서스테이빌리티를 갖다가 제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 추진 전략을 보면은 기존 1, 2차 계획하고 우리가 상당한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은 대중적인 요법, 현상에 대한 대응하는 대중요법에 치우친 반면 3차 계획에서는 펀더먼털 리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구조, 사회 구조적 원인이 된 근본적 격분, 그래서 고용을 갖다가 활성화하고 주거를 갖다가 우리가 더 많은 주거 기회를 주고 교육 문제를 갖다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경우는 제도 도입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좋은 사회보장제도 모든 게 도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일정 부분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해서 활용되지 않다는 것인데, 이 저출산 고령 관련돼도 제도 도입의 기준에 중점되어 있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이것을 갖다가 정착하는 데 우리가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기존에는 기혼 가정 중심의 출산율 제고 정책인데, 향후에는 많은 추세 완화를 위해서 젊은 세대가 취업을 갖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거를 갖다 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고, 다음은 기존에는 형제 관점에서 일자리 마련에, 일자리 창출에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향후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족한 그런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는 위기 부담으로 인식되는 고령사회를 이것을 갖다가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기회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버 경제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차 기본계획 추진 목표를 보면은 현재 2014년 학교 출산 2.2를 갖다가 2020년에 1.5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 전략으로는 결혼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기혼 부부의 출산 여건을 개선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혼의 가족에 대해서는 출산 여건을 개선해서 더 용이하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출산 목표가 달성될 경우에 향후의 인구 전망을 보면은 기존의 경우 보면은 통계적 중위 과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목표 달성한 것은 2020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학교 출산이 1.5로 되고 2045년에 2.2에 도달하는 것을 가정을 할 경우 총 인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계청 과정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도 이에 따라서 늘어나고, 반면에 노인인구 비율은 흉곽하게 감소하고 노인 부양비도 이와 같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서스테이빌리티를 갖다가 월등하게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 출산하기 좋은 사회 도입 전환에 대해서 김태원 결혼출산지원준비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 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문제인식, 추진 방향, 분야별 정책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 2차 기본계획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해서 제도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분야의 예산은 지난 10년간 7배로 늘어간 것, 이러한 것과 같이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전계층 무상 보육을 실시하면서 독과적인 보육 시험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 확대라든지 보험망 카드 발행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가족 양육 지원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여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초저 출산 수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등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7배나 증가했습니다만은 총액의 85%가 보육 중심의 예산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균형 잡힌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본인 부담률은 20-30%를 웃도르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육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상당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부터 짚어봤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직접적인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를 하나씩 더 적게 낳는 것, 또 하나는 아이를 낳게 늦게 낳는 겁니다. 결혼이 늦어지니까 늦게 낳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환자의 출산 후에 반산 이유가 뭐냐? 교육, 양육비, 주택, 고용 불안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가치관 문제입니다. 이 가치관은 하나 더 나으면 행복할 것인가 하는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도 경제적인 요인과 가치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내가 행복하다고 인정하면 확신하면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합계 출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출산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합계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을 잘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합계 출산율은 전 여성에 대한 얘기인데 2012년에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1.43명입니다. 그 차이가 무려 0.25명입니다. 문제는 그 격차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만원과 기피입니다. 결혼 기피입니다. 출산 양육에 있어의 사회적 보호도 미흡합니다. 난임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고위험 산부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구가 늘어납니다. 삶의 질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위기아동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 가기 싫습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입니다. 아동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를 가져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에 예산을 직접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담은 남아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약 3분의 2가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 서비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 모 맞춤형 보육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취업과 동시에 돌봄 대상으로 떨어집니다. 다만 4분의 1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사교육을 내드린다든지 그리고 엄마가 취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중등으로 올라가면서 사교육비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이 결혼과 출산을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은 다른 국가 선진사회에 비해서 가장 월등히 높은 상태이고 여성 육아휴직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있고 기업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욱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가사와 보육은 부모가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가부장적 시절에 여성 중심의 보육과 가사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 친화, 사회 시스템 방역을 위해서 추진 방향과 주요 주제를 마련해봤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해야 되고 출생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되고
여기에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추진 방향이 각각 3가지씩 주요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4가지 추진 방향은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출생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돌봄을 실현하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현장을 현장에 정착시킨다는 것. 각각의 3가지씩의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하나씩 보면서 세부적으로 주요 정책 과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서의 첫 번째 주요 과제입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입니다. 결혼하자면 먼저 취업을 해야 되고 소득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공공부문에서 4만 개, 민간부문에서 16만 개의 새로운 문제를 확대해 나갑니다. NCS 기반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무조건 확산해가고 하고 그리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직자의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 주택 특별 공급한다든지 대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정책입니다. 청년 취업 창업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내 1년 패키지 시설 같은 것이 여기에 됩니다. 결혼을 막는 또 하나의 주요 사안은 주거 문제입니다.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결혼하기 이전부터 주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전세 임대에 지원한다든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받는 기간을 앞당긴다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는 맞춤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 기준을 완화할 것입니다. 70%까지 완화한다면 거의 원하는 사람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동일 순위의 경쟁 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짐을 부여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가짐을 부여했습니다. 이걸 완전히 바꾼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 부분을 지원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제기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는 것. 결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출산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문제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과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요 조건이라고 본답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내가 행복할 친이라고 확신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서 부모가 되겠다는 의지, 이것을 형성해 주는 것은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자를 지원해 주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결혼 출산 친화 인식 개선입니다. 인식 개선 종합 대책을 내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험사회 국민운동 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결혼의 걸림돌은 고비용 결혼 문화입니다. 저비용이지만 작은 결혼식이지만은 알찬 결혼식이 되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미혼 남녀 만난 기업 활성화입니다. 사실상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 이 기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다양한 기관에서 노력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입니다. 세제 개선은 실질적인 재정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지원, 세제 지원을 받음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서의 하나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임시출산 의료비를 대폭 경감해서 사실상 본인 부담금을 실적으로 해소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급여화도 몇 개 해당됩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의료비를 단기적으로 완화하고 분만 취약지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난임에 대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의 정책 부담을 건강보험에 적용해서 확실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심리 종합상담을 위해서 난임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겁니다. 산모가 건강해야 다음 출산도 기대합니다. 아이가 건강해야 미래의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이게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임신 출산할 여성이라고 보고 미리 건강을 체크하고 예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특히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 건강 진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와 캠페인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임신한 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인 떳떳함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든지 통합형 교육 지원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취업 및 임대주택을 지원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비혼 동가족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 제도적 차별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의 안정된 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양가족 양육 지원 확대라든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건강한 자녀와 성장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요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현장, 재정이나 보건부처에서의 놀이교육 수립을 한다든지 정부 놀이터를 아동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확산시키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동이 안전해야 됩니다. 아동보호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하고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고위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합니다. 세 번째 추진 방향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돌봄입니다. 여기에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확산함으로써 꿈과 띠를 키우는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든지 부주대학생 대상 기초학력 진단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교원의 자질 향상과 학생 지도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 교사에 대한 고사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영향평가를 함으로써 사교육 위반 요인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사교육 요인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대학 진학 관련 정보 접근성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학원 비용을 지시하면서 학원비 인하 유도를 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맞춤형 안심 보육, 유아교육 강화입니다. 부모의 여건이나 가족 특성을 고려해서 보육 서비스를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제 보육부터 야간 24시간 보육까지 다양하게 함으로써 보육의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육아 종합 포털을 구축함으로써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유보 통합 그리고 보육교사 질지역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돌봄 지원 체계 확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돌봄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초등 돌봄 교실 내시화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보육을 돌봄을 여기서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방형 놀이공간인 공공육아 나눔터를 활성화함으로써 가정 내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벌이 가구의 돌봄 사업 시대가 할 수 있는 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제 돌봄이 지원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 외국인 아이 돌보미에 대해서 그동안 방치했습니다만 신원 확인하고 교육 지원 등으로 질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번째 추진 방향입니다. 일가정 양립 근로현장 정책입니다. 첫 번째 주요 과제입니다. 근로현장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자동 육아 휴직을 확산한다든지 신청한 휴가 개시일에 휴가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든지 건강보험 근로자 임신 출산 정보를 연계해서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권을 보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가 양극 캠페인을 대폭 확산시켜서 기업과 사회 일가정 양립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킬 겁니다. 전 공원 분야에서 가족 친화 인증을 의무화하고 이것을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장기 근로 개선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남성들 일가정 양립 사업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의 제도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 사각지대입니다. 여기에 대체 인력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든지 다양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자 중에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20%로 증가할 때까지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업무평가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반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요 과제입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늘려가고 사용 필수도 늘려가는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근속기간 인정, 호봉이라거나 승진에 대해서의 인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중장기 개편 방안을 계속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사업지대를 개선하는 것이 낮은 임금 대출을 높이는 것이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신설하는 그리고 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